자, 항상성 조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잠깐 이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잠깐 여기 앞에 정리를 좀 약간 해드리면, 자, 우리가 항상성 조절한다 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동물 파트 들어올 때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항상성 조절에 있어서 그 체내에 어떠한 수치들, 각각의 어떠한 물질들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는 수치들이 있고 일정한 수치로 조절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신경의 역할들도 있고요. 자율신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 역할들도 있고 또는 이제 호르몬들의 역할들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들 중에서 크게 5가지를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거죠. 혈당량의 조절. 자, 혈중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일정한 수치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mg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100ml의 혈액 안에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수치를 유지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삼투물 조절. 우리 시험에서 두 번째로 잘 나오는 파트. 자, 이것은 300ml 우수물을 1리터의 체액 안에 유지해야 한다라는 수치였고요. 자, 그 다음은 칼슘의 농도. 10mg의 칼슘을 100ml의 혈액 안에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온. 37도씨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pH. 7.4. 혈중의 pH는 7.38. 이건 이제 혈중 pH. 세포라는 것도 세포 안에 용액이 있잖아요. 세포질. 거기에 pH는 약 7.2. 그런데 우리 혈액은 중탄산 이온이라는 게 많았죠. 그죠? 그때 호흡계를 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갑니다. 7.4. 이걸 유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 3가지나 얘기했습니다. 이거 삼투물 조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온도 했었죠. 그 다음에 pH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볼 겁니다. 혈당량 조절, 칼슘 조절 2가지. 자,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혈액에서 100ml당 포도당이 90mg이 있는데 이 수치보다 좀 올라가게 되면 낮추려고 하는 거고 내려가면 올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물론 정상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90 딱 저걸 유지해야 돼 이건 아니고요. 90보다 어느 정도 약간 높은 수치까지는 정상 범위일 겁니다. 그보다 올라가면 낮추는 거고 역시 90보다 좀 더 약간 낮은 수치의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는 좀 간단하게 뭐 한 가지 사항만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70부터 11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상 범위인가 보네. 그죠? 그래서 90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약 20씩의 그 레인지를 잡아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수치보다 만약에 올라갔다. 혈당의 농도가 올라갔죠. 뭐 밥을 먹었다. 그럼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낮추려고 뭐가 나오죠? 자, 보면 이자 또는 췌장이라는 장기죠. 여기에 이제 세포들이 있다. 베타세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소화학에서도 배웠습니다. 소화액을 나가게 하죠. 그거는 외분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외분비 조직이 있어서 소화액을 내놓습니다. 그럼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소화액. 입 안쪽. 그죠? 근데 내분비 조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 안에. 그럼 내분비 조직은 어디다가 내놓는 거예요? 호르몬들을 혈액에다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분비 조직을 우리가 랑게르한스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랑게르한스섬. 자, 이 랑게르한스섬 안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세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세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세포가 있고
이 내분비 조직 안에 베타라고 하는 부르는 세포도 있다라는 거죠. 알파 세포, 베타 세포.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포 중에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내놓게 되어 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그럼 온몸에 퍼지죠. 그래서 가서 타겟이 되는 세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체세포라고 되어 있네? 우리 몸에 있는 갖가지 세포들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육. 그럼 그쪽으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시킵니다. 그럼 혈당량이 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각 세포들로 흡수를 시켜줘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또 하나. 자, 간으로 가서 역할이 있다. 간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글리코겐을 저장한다. 또는 글리코겐으로부터 분해되는 걸 막는다. 자, 글리코겐은 뭐였죠? 글리코겐? 저장형 다당류. 무슨 포도당이 이루어져 있더라? 알파 포도당으로. 그래서 알파 포도당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나선처럼 생긴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동물에 있다면 글리코겐, 그죠? 식물에 있다면 전분, 녹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뭐 동물이니까 당연히 글리코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글리코겐이 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포도당들을 흡수시켜가지고 글리코겐 만드는데 더 치중한 거죠. 글리코겐을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포도당들이 빠져나올 텐데 그것도 혈액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혈액으로 나오게 된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 있는 것을 저렇게 글리코겐 쭉 저장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혈중에는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겠지. 자, 이번에는 오히려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했을 때의 얘기로 가보는 겁니다. 자, 떨어졌어. 그렇죠? 그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알파 세포가 있다. 이 알파 세포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글루카곤. 자, 그 글루카곤은 어떻게 됩니까? 간에 영향을 싹 주는 거죠. 자, 그럼 간에서 뭐 하지?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한다.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나오죠. 그 포도당이 간으로 이렇게 간에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중의 포도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상복귀시킬 노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옆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혈당량 조절 워낙 중요하니까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이 만약에 상승했어. 자, 그럼 이 혈당이 상승한 것을 이제 누가 감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혈당량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상하부? 맞을까?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혈당 상승한 것을 시상하부 쪽에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 내용에 빠져있지만.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췌장에 또는 이자에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근데 직접적으로 포도당이 이렇게 췌장의 베타세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신경이죠? 그 신경을 따라가지고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때 무슨 신경이냐면, 우리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교감 신경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면서 췌장에 이제 베타세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르몬 뭐가 나온다고요? 인슐린이 나오지. 그럼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이 인슐린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디? 각 체세포. 자, 하나 더 적어볼까? 자, 체세포긴 체세포인데 뇌 제외입니다. 뇌는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면 근육. 그곳에서 포도당이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는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죠? 자, 또 간으로 갈 수도 있다. 자, 간으로 가면 글리코겐의 분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 네? 네, 억제. 자, 근육에 직접 영향을 줬을 때
포도당이 흡수를 할 수는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도 하거든요. 여러분 근육에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이죠. 그죠? 그때 내 몸에서 에너지원이 필요로 해. 그럼 우리 온몸에서 막 그 에너지원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쓰는 건 뭘까요? 상식적으로도. 예, 탄수화물, 포당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단백질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때 그 탄수화물 제공하는 소스가 요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는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안 써? 그러면 저장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내가 써야 돼? 그럼 요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저장고는 어디냐면 근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영양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단백질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단백질은 뭐 여러 군데 다 존재할 수 있어요. 뇌에도 있을 수 있고 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에너지로 쓴다라고 했을 때 누구 걸 쓰는지를 잘 봐야 되냐면 근육. 아시겠죠? 근육. 그럼 지방은 어딜까? 지방세포. 똥배가 나오는 것은 지방세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지방이 거기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고 있어. 3대 영양소 중에서요. 그럼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을 꺼내오느냐. 그거를 눈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슐린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인슐린은 혈당량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가서 뭐야? 포도당이 이미 온몸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의 분해를 억제했어요. 그렇다면 근육과 지방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미 공급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포도당 많잖아. 이런 것들도 분해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따라서 이 근육에서는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거야. 지방세포에서는 중성지방의 분해를 억제하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잘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혈당량이 이제 상승한 거 알고 혈당량이 그러면 하강했다면 자,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췌장의 알파세포에. 자, 우리가 보통 기랑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인슐린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과 대비해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량을 올리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우리가 기랑관계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오케이? 네. 자, 교감신경은 췌장의 알파세포로 하여금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둘은 기랑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 인슐린과 글루카곤 역할이 기랑관계.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의 기랑관계냐면, 간.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한다. 뭐 근육과 지방세포의 간접적인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직접적인 영향은 요거니까 요거 하나를 딱 적어놓고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일단 요게 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혈당량을 이들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잘 조절만 된다면 우리 식사를 한 다음에 뭐가 분비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글루카곤이 나오면서 원상복귀를 시키는 일이 반복적으로 쫙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참고.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르몬 관계에서는 간혹가다 이렇게 질병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어느 호르몬이 잘못되었을 때 생긴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자, 이 당뇨병이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둘 다 당뇨병이야. 근데 이제 1형과 2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질환이 당뇨병일까요? 요 속에 포당이 있는 게 당뇨병이죠. 자, 우리 배설기를 배웠으니까. 그럼 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적지 마세요. 자, 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거가 돼야 한대요. 이거 여거가 되죠. 신장 생각해 보시면 신장에서 이 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거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제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제흡수가 되죠. 그죠? 다 제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당은 사구체에서 여거가 된 다음에 근위세뇨관에서 100% 사실은 제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줌 속에 당이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병은 지금 있습니다. 왜 있을까? 포당이라는 것이 여거가 됐는데 제흡수를 하는 가운데 다 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배설이 되는 겁니다. 배설이 되게 되면 오줌 속에 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왜 제흡수를 다 못했을까? 너무 많거든. 혈중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만큼이 그대로 뭡니까? 여거가 된 건데 최대한 제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흡수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다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뇨병은 혈당량이 올라가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체크할 때 맨날 혈당량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혈당량이 계속 올라가 있냐 이거죠. 그죠? 자,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 결핍입니다. 왜 결핍이 되었냐면 베타세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요게 파괴됐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가면역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서 면역세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 자기를만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적인 자가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됐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못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뇨병이 생기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2형은 왜 생기느냐? 자, 2형은 이거는 인슐린 수용체의 고장이에요. 이 고장을 이제 우리는 표현하기를 저항성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항성의 증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죠. 자, 그 호르몬이 목적하는 세포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라는 게 그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것까지는 이건 괜찮은 질환인데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 체세포로 가가지고 포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결국 똑같죠. 혈당량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결국 당뇨병에 걸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오줌 속에 포당 나온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길래 예? 당뇨병 이러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자, 둘 다 혈액 중에 포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 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죠? 즉 혈액 순환에 문제 생기죠. 뭐 시험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혈액 순환에 크게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흐르는 것 같아. 설탕물과 같거든. 그러면 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각 장기들은 그 당들이 많으니까 막 쇼크를 받기도 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심장은 좀 아까 먼 쪽 있잖아요. 저 발끝 뭐 이런데 거기에 상처가 나도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뭐 면역세포도 가고 고칠 수 있는 어떠한 물질 조달을 잘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곪고 막 썩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괴사라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혈액순환에 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또 하나는 탈수증. 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적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삼투성 이뇨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신장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장. 자, 여기 보시면 자, 포당이 여과가 되어 가지고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가 되면 뭐도 같이 들어오죠? 물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투압이 커질 테니까 들어오는 쪽으로 삼투압이 높게 걸리니까 같이 들어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배설이 많이 돼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렇게 나가는 애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삼투성 이뇨, 오줌이 나가는 현상이다. 내 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낸다. 탈수증 이렇게 오는 거죠.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러나면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소아 시기에 많이 발병한다. 이거는 성인 시기에 많이 발병한다. 이건 이제 발병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당뇨병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저런 질환에 걸리는 케이스는 어렸을 때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형당뇨병은 성인 시기에 나온다. 왜 나오냐면 사실은 이제 과식과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정상이거든. 인슐린 나오는 게 정상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막 과식과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확 많이 나왔겠죠. 그 많은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반응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성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성이 커졌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형당뇨병 갈 수도 있죠. 역으로 너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주의만 한다. 그럼 채식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체구성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탄수화물 흡수가 잘 안 돼요. 결국 혈당량은 쭉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오거든요. 인슐린이 안 나오면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상실해버려요. 그것도 역시 저항성이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주된 것은 이제 과식과음이 생기는 건데 드물게는 채식주의나 이런 걸 해가지고 너무 안 먹어도 사실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혈중 지방산의 함량. 자, 이거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물어보거든. 자, 혈중 지방의 함량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인슐린 작용 안 하는 거니까. 자, 제가 적은 거 보시고. 인슐린 작용 안 하면 지방산의 분해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증가하죠. 그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 되게 잘 물어봐요, 이건요. 혈중 지방산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뇨병의 경우에 특징. 즉, 혈중에 포당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별로 쓸 게 없구나. 흡수를 해야 에너지를 쓰지. 세포라는 것들은 혈중에 지방산 많은 것보다는 흡수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흡수를 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지방이라도 갖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혈중 지방산 함량은 증가한다. 아시겠죠? 자, 영화를 보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주사 맞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주사해 주는 거야. 이 경우일까? 이 경우일까? 네, 1번이죠.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 인슐린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사람은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이 주사해봐야 소용없어요. 수용체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대책이라는 게 인슐린 주사를 하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식이요법과 운동이라는 거를 해가지고요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당량 조절이라는 걸 봤어요. 특히 당뇨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시험에 되게 잘 내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이거는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칼슘 농도 조절이잖아. 그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쭉 봤던 내용들이고요. 여기 봅시다. 자, 칼슘 농도 조절하는 게 있다. 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mg의 칼슘을 100ml의 혈액 안에 일정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칼슘 농도라고 하는 것이 이거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그거를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칼슘의 농도가 감소했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지?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올리려고 한다. 자, 여기 보면은 갑상선이라는 게 요 회색 빛깔 나는 게 여기 갑상선이거든요. 요 회색 빛깔 나는 게 요게 이제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목에 있다고 그랬죠, 목에. 자, 그 목에 있는 갑상선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문을 열듯이 이렇게 제끼면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란 거 4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부갑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갑상선. 자, 이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얘야. 부갑상선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싹싹 영향을 줍니다. 저 어디에 갔습니까? 뼈에. 자, 뼈는 칼슘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뼈에다가 칼슘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지금 혈중의 칼슘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뼈로부터 어떻게 해요? 칼슘을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칼슘을 공급해가지고 뭔가 쓰이게 하려는 거예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되게 필요한 성분이에요. 뭐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할 때도 필요하고 근육이 수축할 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가지 장기에서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칼슘을 빼낸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너무 안 먹으면은 점점점 막 말라간다. 뼈가 막 볼펜만큼 가늘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당연해요. 칼슘을 섭취를 잘 안 하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들을 계속 빼내오는 거죠. 그죠? 골다공증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장소 보니까 신장. 자, 신장에서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원료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칼슘을 거기서 빼내오는 거다. 즉 칼슘의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우리 혈액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근데 부갑성 호르몬이 또 하나 역할이 있어요. 자, 여기 신장에 가게 되면 이 신장에 비타민 D라는 성분이 이제 있는데 혈액을 순환하면서 저 신장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비타민 D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변형된 비타민 D가 소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소장에서 소장 상피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칼슘 채널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단계가 있죠. 그죠? 특이하니까 시험을 되게 잘 내요. 비타민 D는 어디에서 활성화됐다고요? 신장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 작용한다고요? 소장에서. 소장에서 한다는 걸 잘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소장에서 한다는 걸 잘 물어봐요. 그럼 소장으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음식물로부터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합쳐지게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으로 칼슘 농도가 이번에는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안 그려져 있어. 왜 그럴까요? 자, 기작이 없거나 또는 덜 중요하니까. 자, 여기선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는 거의 다 칼슘 농도가 낮아지는 케이스에 대항해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칼슘 농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에도 그에 대한 반응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묘한 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파트는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 파트가 있고요. 어떤 파트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도 물어보는 파트가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칼슘 농도에 대해서는 이쪽도 얘기하지만 밑에 것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시험은 잘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리는 당연히 해야 돼. 잠깐 그럼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칼슘의 농도 조절. 자, 칼슘 농도가 예를 들어서 감소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주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인지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부갑상선이에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칼슘의 농도를 인지한다. 그럼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갑상선 호르몬. 그럼 이 부갑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어디라고요? 뼈. 뼈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부숴야지 칼슘이 나오죠. 그래서 뼈에는 파골세포 또는 용골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 이 파골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뼈를 부수니까 칼슘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죠. 자, 신장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죠. 자, 그리고 신장으로 가면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타민 D. 요거 활성화한다. 즉, 비타민 D라고 하는 성분을 변형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어디로 작용한다? 소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비타민의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음식물로부터 이 칼슘을 싹 흡수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반대로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 기랑관계에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 자, 그 호르몬의 이름은 칼시토닌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얘가 작용하는 곳은 자, 뼈. 자, 파골세포라는 것은 뼈를 부수는 것인데 그러면 칼슘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할까요? 칼슘이 남아돌기 때문에 뼈를 더 만들겠죠. 그죠? 칼슘 저장한다는 겁니다.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둘은 또 기량관계죠. 우리가 그 부갑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과 칼시토닌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기량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 어떻게 할까요? 억제. 반대되는 작용. 억제하게 되면 칼슘이 체내를 안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칼슘을 밖으로 이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이 우리 체내에 아주 많아지는 케이스는 사실은 드물죠. 사실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위의 일이 잘 일어나는데 밑에 것도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같이 좀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항상성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5가지 얘기를 다 했네요. 그죠? 요거 다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 쪽에다 영향을 주고 걔들에 의해서 아래쪽 단계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 외에도 5가지의 그 항상성 조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몇 가지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991페이지 보시면 스트레스와 부신해가지고 스트레스성 반응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991페이지.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우리 뭐 교재 보시면서 그냥 정리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돼서 출판사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제가 적을 테니까. 자, 스트레스를 받은데 그게 이제 단기간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장기간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끼 굶었어. 이건 뭐예요? 단기간 스트레스일 거고 내가 3일 굶었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게 뭐예요? 장기간 스트레스인 거죠. 그죠? 원숭이가 딱 이렇게 원숭이 집단에서 왕이 되기 위한 쟁탈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왕위를 딱 이제 안 차지했는데
그 밑에 이제 깝죽깝죽 까본 애가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잠깐 이제 대항하다가 한 방 쥐어 터지고 이제 다시는 까불지 않아요. 장기간 스트레스에 불과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애는 이제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막 그 밑에 수아들이 한 4-5놈이 계속 막 도전을 해. 그럼 뭐 장기간 스트레스죠. 그죠? 두 번째는 막 탈모를 엮고 막 그럴 거예요. 저처럼. 자, 그러면 자, 스트레스를 받는데 단기간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뭐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교감신경. 우리의 그 신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부신수질이라는 곳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수질은 지난번에 슬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장이라는 게 있으면 신장 윗부분에 있는 게 부신이죠. 지금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은 갈색 부분이 신장이고 그 위에 노란색 부분이 부신이에요. 그 부신을 이제 딱 단면을 잘랐잖아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에. 자, 그랬을 때 안쪽 부분이 부신 수질이죠. 바깥쪽에 있는 그 부분이 부신 피질이고요. 그래서 그 부신 수질이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이쪽 교감신경과 부신 수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신경이야. 모양은 저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여기서 역시 신경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피네프린. 아시겠어요? 그럼 에피네프린에 의한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쭉 일어나고 있죠. 그죠? 심박수가 뭐 증가한다든지, 심장의 수축력이 약간 좀 세진다든지, 호흡 운동이 증가한다든지, 소화계의 작용, 소화액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신장에서의 여과 기능 약간 억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는 거지. 자, 반면에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 이것은 약간 경로가 달라요. 자, 시상 하부라는 곳으로 가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적었을 거예요. CR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뇌하수체의 전엽으로 가요. 그러면 ACTH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가 부신피질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부신피질로 가게 되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알도스테론, 다른 하나가 코티졸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알도스테론에 의한 반응과 코티졸에 의한 반응이 각각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 호르몬들의 영향이야. 이쪽은 신경의 영향이고 이쪽은 호르몬들의 영향인 거지. 그렇죠? 자, 알도스테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장으로 가게 되는데 원인세관 쪽에서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 그렇죠? K 플러스의 분비, 우세한 것은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 결국 물이 재흡수가 된다. 그럼 혈류량이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되죠. 그죠? 자, 코티졸이라고 하는 요물질이 나오게 되면 얘는 비탄수화물성 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사가 아니라 비탄수화물이니까 주 영양소 중에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촉진한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혈당량이 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나 이러한 지방 성분들을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 때 쓸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이 코티졸이 나오게 되면 면역계의 세포들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면역 능력은 또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 뭔가 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막 뒷목을 잡으면서 혈압 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혈압이 오르거든. 알겠죠? 예? 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한다고 일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능들은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딱 또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 합니다. 자, 호르몬들 뭐 되게 많은데 되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가볍게 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이에요. 얘도 시험에 잘 등장하는 단골 손님. 자,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아까 갑상선에서 무슨 호르몬도 있었더라? 칼슘 농도 조절할 때?
칼치토닌. 예, 칼치토닌 있었죠? 그 칼치토닌도 갑상선에 나오는데 걔를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잘 명명하지 않아요. 갑상선 호르몬을 명명하는 애는 누구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을 명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얘가 훨씬 더 유명해서 그런지 예? 야, 모르겠다. 예? 티록신이 갑상선 호르몬이다 이렇게 외워놓읍시다. 예.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달라요. 갑상선 안에 소포가 있고 그 소포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걸 우리가 소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소포를 이렇게 감싸는 이러한 그 세포들이 있을 텐데 소포 세포들 이 세포들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놔두거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이제 소포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 TV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좀 자세히 좀 보여줄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주변에 C세포라는 세포도 있어요. 그 C세포는 칼치토닌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장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포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것들을 사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티록신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인데 얘는 소포세포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언제 나오느냐? 자, 우리가 저온, 저체온증 또는 무기력증 이런 거를 앓게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체내에서 온도가 좀 떨어져 있다. 또는 내가 좀 무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시상 하부. 자, 나오는 호르몬 이름 TRH. 갑상선이라는 건 티로이드라고 그랬어요. 티로이드. 갑상선. 거기서 이제 T자가 따와왔을 것이고, RH는 릴리즈 호르몬, 분비한다. 시상하면 나오는 호르몬들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했죠? 그럼 얘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요? 뇌하수체 전엽. 자,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 TSH. 이것은 티로이드를 자극한다.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렇게 표현을 한 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갑상선. 그렇죠? 그럼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티록신. 자, 이 티록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어.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요오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요오드가 4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요오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호르몬인데 요오드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오드라고 하는 것은 해조류,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내륙지방, 막 저기 산맥 위에, 저기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해조류를 잘 못 먹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오드가 결핍되는 현상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티록신을 제대로 못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일본에서 원전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막 되게 심각했어. 그때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갑상선 암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 원전이 터졌을 때 요오드가 방사성 요오드가 되게 많이 이렇게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갈까요? 갑상선으로 가지. 티록신 맞는데 필요하니까. 그럼 방사능 동위원소인 그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여 있으면 갑상선 세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갑상선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 외우기 좀 쉬워지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티록신인데 얘가 요오드 4개와 결합한다. 요오드 3개와 결합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가 3요오드 티론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이건 4개짜리. 자, 그럼 이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쫙 퍼지죠. 혈액을 따라서 쭉 갈 거야. 그러면 각 세포로 얘가 가가지고요.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거죠. 각 세포로 가서 자, 비짝물림 기작의 활성화
요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비장물 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뭐였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있고 여기에 전자전달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ATP 합성요소가 있었죠. 그때 이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것은 뭐 했죠? H 플러스를 펌프질을 했었죠. 그런데 이 H 플러스가 펌프질 된 다음에 얘가 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로 막 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면 H 플러스 농도 기울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ATP를 얘가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질 대사를 해가지고요 ATP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한다 일이 있었죠. 그죠? 자, 이 티록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존재하게 되면 각 세포로 가가지고 여기에 언커플링 프로테인, 비짝물린 단백질, 언커플링 프로테인, 비짝물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위치를 시킵니다. 얘는 H 플러스를 통과시킬 수 있는 채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 기울기가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물질대사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열이 발생하죠. 그죠?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안해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는 열 발생. 자, 세포 호흡률이라는 것도 증가합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만, 특히 이 두 개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되니까, 이거 적어 놓으시고, 혹시 암기. 오케이?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갑상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저체온증, 무기력증에 대항해서 나오는 호르몬. 그 기작의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머릿속에 탁 넣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들 주요한 애들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전에 신호분자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신호 전달.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얘기거든요. 자, 그때 신호 전달을 했을 때 신호 분자를 두 가지 나눴죠. 하나가 친수성, 하나가 소수성. 호르몬은 신호 분자 중에 하나이고요. 그 호르몬들을 수용성인 친수성, 그 다음에 지용성인 소수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친수성인 애들은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계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친수성. 그 다음에 지용성 애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소수성. 밑에 아민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아민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을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아민이라고 불러요. 아미노산은 변형시켜서 아민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때 그 아미노산을 변형시켜가지고 친수성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소수성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친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에피네프린, 소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티록신, 여기 타이록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티록신, 티록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요. 단백질계 호르몬들은 뭐예요? 폴리펩티드계 호르몬들 전부 다 친수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소수성. 에피네프린은 친수성, 티록신은 소수성.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뒤에 무슨 론, 무슨 졸, 무슨 겐, 이 용어가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에스트로겐. 친수성의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소수성. 프로게스테론. 소수성. 안드로겐. 소수성. 코티졸. 소수성. 알도스테론. 소수성. 아시겠죠? 그래서 론, 졸, 겐으로 끝난 것들은 전부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럼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건 요거죠, 사실은요. 나머지는 다 폴리펩티드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황체 형성 호르몬, 친수성, 소수성? 황체 형성 호르몬, 친수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해당 사항 없잖아요?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칼시토닌, 예, 친수성.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해당사항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호르몬들을 이름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신호분자가 혈액을 떠돌아다녀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혈액을 떠돌아다닐 수가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타겟이 되는 세포로 가요. 그 다음에 작용을 할 때, 친수성 호르몬들은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어요?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막에 있죠. 친수성이니까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포막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자, 소수성 호르몬들은 세포질에 있죠. 그죠? 이거죠? 자, 그림 보시면, 자, 양쪽에 이제 내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성 호르몬을 내놓았어요. 얘들은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서 붙었습니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가가지고 결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세포막 수용체는 어떤 애들일 수가 있죠? 쥐단백질 매개 수용체, 예? 티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 그 다음에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이런 애들이 작용을 했을 때 여기에 누가 만들어주기도 했었지? 2차 전달자. 그런 애들이 효소들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무슨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어떤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가서 연제 발현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반면에 소수성 호르몬들은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죠? 혈액을 따라서 떠돌아다닐 때 얘들끼리 소수성이니까 뭉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운반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붙었다를 반복하면서 호르몬들끼리 뭉치는 것은 막아요. 자, 그러다가 표적 세포들 근처로 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는 직접 막을 통과한다. 그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용체가 세포질 또는 핵안에 있다고 그랬죠? 얘하고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수용체가 전사인자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전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가 있죠. 어떤 유전자 발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 자,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 친수성 호르몬, 소수성 호르몬. 친수성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민계고 대표적인 친수성 호르몬이잖아. 당연히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는 쥐단백질 매개 수용체. 자, 따라 쥐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여기에 아데닐산 고리아 요소라는 애가 활성화된다. 아데닐산 고리아 요소가 활성화되면 ATP가 CAMP로 지금 바뀌었죠. 그죠? 그럼 얘에 의해서 연달아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글리코겐의 합성 분해, 합성의 방해, 분해의 촉진, 이렇게 일어났네. 그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혈당량 올리려고 하죠. 그죠?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죠? 교감성이 작동했을 때, 그죠? 혈당을 올리려고 하죠? 단기간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혈당이 좀 올라간단 말이죠. 자, 이기작이죠?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신? 수질 쪽에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게 돌아다니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이게 지금 간세포로 온 거예요. 오게 되면 간세포에 있는 쥐단백질 결합성체에 반응해가지고 CAMP라는 이천달을 늘리고 그 일련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글리코겐의 분해가 촉진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에 방출되더라. 혈당량을 올리는 기작인 거죠. 오케이? 네. 이해갑니까? 자, 이번에는 소수성 호르몬의 작용을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뭐 에스트라디올 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수성 호르몬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얘가 세포막을 바로 통과하죠? 그럼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직접 이동해서 이 수용체가 어느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뭐 이거 가볍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 누군가를 딱 댄다 하더라도 어떤 기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수용체가 전사인대로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알도스테론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표나 이런 거에 찾게 하는 거예요. 보기 좀 찾게 하는 거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거 맞추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자, 이것도 뭐 한번 얘기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이 같다고 할지라도 걔하고 반응하는 수용체가 다르거나 또는 그 안에서 전달하는 애들이 다르거나 라고 했을 때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전부 다 친수성 호르몬도 작용할 것이고요. 자, 수용체가 반응하는데 수용체가 같아요? 얘는 다르고요. 근데 얘 수용체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해주는 전달 물질들이 다르다면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에피네프린이 혈액에 떠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간세포에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당, 혈당량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골격근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장, 소화계 쪽에서 혈관들은 오히려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죠? 근데 이해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했을 때 골격근에서는 혈관을 이완시킨다. 소화계에서는 수축시킨다.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즉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한다. 오케이? 이거. 자, 이것도 뭐 하나하나 다 외워놓을 거라서 그림 잘 보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반복될 테니까 외우는 거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를 풀어도 반복, 내용을 봐도 반복 그럴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뭐 어느 정도 정리가 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우리가 동물의 번식이라고 하는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46장 보도록 합시다.